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K-뷰티의 놀라운 성장,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기사와 분석들입니다. K-뷰티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프랑스 다음으로 세계 2위 자리까지 넘본다는 소식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 뉴스, 또 동아일보 같은 여러 매체 보도랑 증권사 분석 자료들을 좀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걸 보니까 K-뷰티의 현재 위치,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 각도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K-뷰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근데 왜 주요 기업들 성적은 좀 갈리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을 K-뷰티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죠. 우선 K-뷰티 수출 실적이 정말 눈부십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5억 달러,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작년 전체로는 102억 달러를 수출해서 프랑스, 미국 다음 세계 3위였다는 거죠. 네, 그렇죠. 이 추세면 진짜 미국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게 시장의 다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꽤 높았잖아요. 아, 맞아요. 높았죠.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SNS나 새로운 온라인 유통망 이런 걸 타고 북미, 유럽, 중동 이쪽으로 확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봐도요. 아시아의 수출 비중은 50%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북미하고 유럽 비중은 합쳐서 40%를 넘어섰어요. 와, 40%나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네, 꽤 큰 변화죠. 이런 흐름을 만든 데에는 역시 그 중소, 인디 브랜드들 활약이 컸군요. 맞습니다. 특히 올리브영 같은 H&B 스토어나 실리콘2 같은 유통 플랫폼들이 해외 진출 발판이 돼줬다? 이런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플랫폼 역할이 정말 중요했죠. 최근에 LA케이콘에서도 올리브영 부스에 사람이 엄청 몰렸다면서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초 스킨케어 제품 이쪽에 관심이 아주 뜨거웠다고 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 직접 1호 매장도 연다고 하니 이것도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중소 브랜드들의 이런 약진 그리고 시장 다변화 이게 K-뷰티가 겉으로 확 커지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막 잘 나가는 분위기 속에서도 가져오신 자료들을 보니까 모든 기업이 다 웃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대표 기업들 희비가 좀 엇갈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렷하게 드러난 게 아모레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의 올해 2분기 실적인데요. 정말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무려 1673%나 급증했어요. 시장이 깜짝 놀랐죠. 와, 1673%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가능했던 거죠?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결국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부활은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과감한 탈중국, 그리고 두 번째는 서구권 공략, 마지막으로 시대 변화에 맞춰서 중저가 브랜드 강화, 이 세 박자가 딱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수익성이 좀 낮았던 중국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북미나 유럽 쪽 매출은 확 늘렸고요. 라네즈나 이니스프리 같은 브랜드들이 아주 잘해줬죠. 심지어 좀 부진했던 중국 매출까지도 23%나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였어요. 그렇군요. 와, 정말 체질 개선에 성공했네요. 반면에 LG생활건강은 아모레랑 정반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건 단순히 중국 의존도 문제만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LG생활건강은 여전히 중국하고 면세 채널 비중이 좀 높다는 점, 그리고 더후 같은 고급 브랜드 중심의 포트폴리오에서 이 빠르게 변하는 시장 트렌드를 따라잡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고급 브랜드 위주 전략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을 수도 있겠군요. 네, 가격 경쟁력에서도 약간 밀리는 면이 있었고 중저가 브랜드 비중도 아직 한 25% 수준이라 좀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은 중국 시장 의존도를 얼마나 줄였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얼마나 유연하게 가져갔나, 이 차이가 실적을 가른 핵심 요인이 된 거죠. 애경 산업이 역시 마케팅 비용 증가 같은 걸로 2분기 실적이 기대에는 좀 못 미쳤고요. 증권가에서도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이런 체질 개선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서 앞으로 실적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높이고 있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K-뷰티 전체로 봤을 때는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미국의 관세부가 움직임이 좀 부담이거든요. 아, 관세 문제요? 네, 특히 가성비를 무기로 북미 시장을 뚫었던 중소 브랜드들한테는 이게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벌써 현지에서는 관세 오르기 전에 한국 화장품 미리 사두자 뭐 이런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아, 정말요. 관세가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군요. 또 다른 변수로는 중국 로컬 브랜드, 이른바 C뷰티의 약진도 꼽히던데요. 네, 맞아요. 뭐 주시나 플라워노즈 같은 브랜드들이 SNS 통해서 무섭게 큰다면서요. 근데 이게 K뷰티가 성장했던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점이 좀 흥미롭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물론 뭐 K뷰티가 강점을 보이는 기초 제품군과는 달리 C뷰티는 색조 중심이라는 차이는 좀 있지만요. 단순히 성장 방식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특히 그 거대한 내수 시장하고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아주 빠르게 높이고 있어서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이제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무섭게 추격해오네요. 주식시장 반응도 이런 분위기를 좀 반영하는 것 같고요. APR이나 VT 같은 인디 브랜드 관련주는 막 급등했는데 오히려 아모레파시픽이나 LG생활건강 주가는 좀 주춤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시장도 그런 온도차를 느끼고 있는 거죠. 결국 중소 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뭐 R&D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필요성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네요. 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고민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K뷰티가 중국을 넘어서 이제 북미, 유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별 전략에 따라서 명암은 뚜렷하게 갈리고 있고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장벽이나 또 C뷰티의 추격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K뷰티의 성공 신화, 이게 계속될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성공 방식에 그냥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죠. 시장 다변화 모력과 함께 이 변화하는 환경에 좀 유연하게 대응하고 또 끊임없이 혁신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지점을 던져드립니다. C뷰티가 떠오르고 또 관세 부담이 커지면서 K뷰티의 주요 매력 중 하나였던 가성비, 이 매력이 좀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앞으로 K뷰티는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 파워, 이것만으로 지금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과는 또 다른 방식의 글로벌 전략 재편이 필요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